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아마 오늘 새벽에 누리호 발사 장면 지켜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1시 13분에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제대로 발사가 돼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위성 궤도에 제대로 안착을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렸고요. 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목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다양한 건강 정보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11월 27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독감 백신 불일치입니다. 네, 올해 독감 환자 수 증가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요. 독감 백신 불일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두 분은 아직 독감 안 걸리셨죠? 저는 네. 안 걸렸어요, 아직.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네. 올해 독감 유행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독감 유행이 2달 빨리 시작이 됐고요. 환자 수도 14배가량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독감 환자가 늘어난 걸까요? 유행하는 독감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월 다음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거기에 맞춰 백신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A형 독감의 일종인 H1N1과 H3N2 J변이 그리고 B형 독감 이 세 가지 백신을 생산해서 의료 현장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빗나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독감 유행을 이끄는 건 A형 독감 H3N2 하위 변이인 K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던 J형이 아니라 K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질병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국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K변이 점유율이 97.2%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K변이의 점유율이 7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소식 듣고 독감 백신 괜히 맞았네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안 맞는 거나 뭐 맞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스타워즈 영화의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주선에 보호막을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호막이 제 역할을 조금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유행하는 저 바이러스 예측에 실패해서 백신을 딱 맞춰서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100%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합병증 한 60-70%까지 막아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미리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백신이 뭐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미리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줘가지고 네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몸이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막아주고 훈련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뭐 이렇게 딱 맞춰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백신이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중증으로 가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K변이 관련 연구를 보면 올해 제조된 백신이 K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린이 입원 위험을 75% 줄여주고요. 성인도 40%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변이가 조금 어긋났다 하더라도 백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청은 독감 유행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평소에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내년 4월까지 이게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76년 만에 사라진다입니다. 76년 만에 사라진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공무원법을 보면은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됐고요.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상부의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제도화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 뭔가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관의 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요. 의견 제시나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연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에 내년 초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고요. 내년 하반기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제도나 다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시행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용 앵커께서 제 상관이라고 하면 저한테 뭔가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지시를 내릴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제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복종? 그렇죠. 네. 해.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해야 네, 되는 거죠.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나죠 아주. 항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휘 감독에 따른 의무 형태로 만약에 네.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려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러이런 지시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급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어떡하지? 그거 불법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종의 영이 안 선다 이런 네. 이제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시의 합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조금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인사처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사장님 울리는 알바입니다. 네, 사장님 울리는 알바, 사장님의 눈물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보통 이런 사연 제가 전해드리면 알바생이 사장님을 감동시켰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또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이런 사연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역갑질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이런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한 카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통 카페는 밤 10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직원이 밤 10시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설거지나 청소 같은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한 밤 11시까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한 직원이 집에 빨리 가려고 10시에 내가 퇴근 시간이니까 9시 30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 머신 청소를 빨리 끝내려고 커피를 미리 여러 잔 뽑아두고 그걸 손님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커피가 다 식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는 맛이 떨어지는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국 카페 이미지에 타격을 줬고 심지어 이런 방식을 다른 직원들한테 자 이렇게 또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가지고 뭐 먹고 있고 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와가지고 청소 막 하고 이제 불편하죠. 이건 참 불편하고 나가라는 부담스러운데 거구나 이렇게 싶죠. 이런 네. 일이 일어나 그걸 보고 있는 사장 마음은 정말 불편할 텐데.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렵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시에 퇴근이라고 9시 30분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직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와버려. 그냥 직원이 출근을 안 해요? 그리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가게 운영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름 뒤쯤에 그 직원이 사장에게 문자로 월급을 보내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은 꾸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무단 퇴사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카페 사장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월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없이 그만둔 알바생이 괘씸하다고 임금을 또 지급하지 않으면 또 임금 체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 신고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잇따르고 이런 호소가 잇따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단퇴사나 사전통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영업하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노동청에 제소해버리고 거기 가서 또 뭘 날 변호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문 닫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다 그랬는데 아유 현장은 참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많이 먹지 마세요입니다. 네. 어떤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가을철 별미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가을철 가을은 변이 전어, 저는 요즘에 감 맛있게 먹어요. 감, 네. 감, 네. 맞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웃분이 주셔가지고 네. 아직 익지 않아가지고 지금 네. 집에서 이렇게 갖다 두고 익히고 먹을 거 중인데요. 진짜 많죠 요즘에. 네, 그건 말고도 별미하면 또 있어요. 뭐지? 은행입니다. 은행. 가을에 은행 드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열매엔 폴라보노이드 성분 그리고 비타민 C, 레시틴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 독성 물질이 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58세 남성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구토를 한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이 확인을 했더니 이 남성의 토사물에서 다량의 은행 열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은행 저거 이렇게 구워서 아우, 꼬치에 맛있어요. 딱 꽂아서 먹으면 네. 식감이 쫄깃하고 좋아서 한정없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좀 놀랐어요. 한 번 먹으면은 저도 꽤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한 이틀 동안 은행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길에서 요즘에 은행 주워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주워와서 은행을 볶아서 식사 때마다 한 4알에서 5알씩 먹었다고 하고요. 전날 저녁에는 200알가량을 우와, 한꺼번에 먹었다고 합니다. 이야. 좀 많죠. 200알이요? 예, 이렇게 은행을 한꺼번에 먹으면 현기증이나 구토, 설사 등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산소 공급 장애로 청색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은행은 독성 농도가 높아서 반드시 볶아서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성인은 하루에 10알, 어린이는 3알 이하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와, 하루에 10알까지 먹어야 되는데 200알을 드셨으니 이게 탈이 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또 떨어진 은행 그냥 손으로 막 줍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 냄새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는 잘 안 주우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만약에 맨손으로 주웠다가 눈을 만지게 되면 독성에 따르는 각막염에 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 안 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은행 열매를 만지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요. 중부에 5에서 20mm, 남부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강원과 경북, 전북과 제주의 높은 산간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많게는 10cm의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 일부 지역은 쌀하구박이 떨어져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 오늘 낮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황사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해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가 12도, 부산이 16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금요일 아침에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북부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기업 소식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은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 물결에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더 핫한 경제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춘천과 세종의 데이터 센터에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 엔사의 소식입니다. 엔사가 자체 개발한 공조 시스템 설비는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실을 자연 바람으로 냉각하고요. 지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설계를 적용하며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를 AI,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이 결집된 테크 컨버전스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AI 챗봇 서비스와 결합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의 이용자는 채팅 탭 상단의 버튼을 클릭해 AI 챗봇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요청까지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예약, 지도,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자동 연결해 가장 적절한 답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틱 AI와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 연구에 힘쓰는 IT 서비스 기업 엘사의 소식입니다. 엘사는 지난 8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기업 전체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맞춤형 AI 에이전트들을 통합 관리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 업무 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중요 메일과 일정 등을 요약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통신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M사와 협력해 오프라인 공간 이노베이션 허브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고객이 AX 업무 혁신에 대한 전시를 관람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 인력이 고객과 함께 업무 혁신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 막 됐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무너진 건강을 한번 회복해 봐야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오늘 건강 리모델링 주제 힌트 나갑니다. 주시죠. 세종대왕님이 나왔어요? 이 뭐 건강 관련한 걸 텐데. 오늘 뭘까요? 역사 수업 하나요? 자, 세종대왕님, 예, 워낙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네. 건강에는 살짝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신 게 이제 세종대왕님의 어진이죠. 네.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어진 속에 세종대왕님은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한 그런 성군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어진인데요. 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었고 네. 29살부터 무엇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천재이었고 천재이었고 아니고 신동이었고. 신동이었고. 그러면 저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고 29세 때 첫사랑을 알았다. 그거야. 아니 좀 늦지 않아? 29세 때? 첫사랑은 너무 늦지 않아? 늦은데요? 너무 늦어. 네. 아, 그때 진상한 첫사랑을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우 말이. 첫사랑? 그게 뭐 진사랑. 진사랑. 첫사랑을 알았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 코너에서. 아닌 것 같고. 이게 뭘까요? 뭘까?
정답은요? 네, 너무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저희 좀. 자, 정답은요.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비만이었고 아. 29세 때부터 당뇨병을 앓았어요. 찐사랑이 아니었고. 어허. 사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재위 기간 내내 특히나 이 당뇨에 대한 합병증을 다양하게 앓으신 걸로도 꽤 유명한데요. 그래서 발표하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비만의 절친 당뇨, 악순환을 끊어라입니다. 와, 아니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님이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챙기지 못했다는 거고 네. 무엇보다 놀라운 게 29세에 이미 당뇨가 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비만이 실제로 당뇨를 좀 부르기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만은 당뇨를 부르는 되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이 찌게 되면요, 우리 간과 신장에 이 지방이 쌓여서 인슐린이 혈당을 제대로 낮추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췌장은 인슐린 기능, 분비하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당뇨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은요,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2.6배 높고요. 또한 정상인에 비해서 이 예후가 불량합니다. 또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으로요. 전체 인구의 약 13.8%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3.8%는 비만이고 또 61.5%가 또 그중에서도 복부 비만에 해당을 합니다. 와, 복부 비만이 이렇게 높다니. 그러니까 비만이 당뇨를 부르고 또 특히 복부 비만 비중이 높다는 거네요. 그럼 저도 요즘에 이렇게 배 쪽으로 살이 자꾸 쪄가지고 너무 고민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특히 배가 나온 사람은 혈당 관리하기가 어렵나요? 네,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에 더욱더 취약하고 치명적입니다. 남성인 경우라면 허리 둘레 90cm, 여성인 경우라면 85cm 이상인 경우에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이 복강 안쪽에 공간도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안쪽 내장 지방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혈당 조절이나 지방 분해에 대한 우리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생기는 내장 지방보다 사실상 더 위험한 지방이 있는데 바로 이소성 지방입니다. 소성 지방이요? 네, 이 이소성 지방은 원래 쌓이지 않아야 하는 곳에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는 내장기관 안쪽 지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이나 심장, 또 췌장이나 근육, 혈관 안쪽에 깊이 쌓여가는 이런 지방들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육에 쌓이게 되면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에도 부적절한 이제 대사 과정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췌장에 쌓이게 된다면 췌장의 중요한 역할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인데요. 안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데 인슐린 분비 기능마저 떨어질 수 있어서 당뇨에는 더욱더 취약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당뇨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당뇨에 더 취약하고 그러면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살을 먼저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비만이 당뇨를 부른다라고 하면 이 비만을 줄이면 체중을 감량을 하면 당뇨병에도 또 다른 것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되게 명확한데요. 네. 비만인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체중의 3에서 한 7% 정도를 감량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체중의 5%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잠깐 체중의 5% 정도를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이 혈중에 있는 이 혈당의 이 수치가 개선이 되고요. 7% 이상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아니면 지질 수치에도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요. 비만인 당뇨 환자분들은 체중의 5%를 감량하고 또 그걸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고 보니 비만인 사람이 혈당 관리가 어렵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살이 좀 더 잘 찔까요? 어머.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살이 찌기가 더 쉽거든요. 혈당은 늘 조절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히 식후 혈당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먹는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식후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이 급격하게 오른 혈당을 잡기 위해서 또 빠르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다른 것보다도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이유는 역시 인슐린 때문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이 올라간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쏙쏙 넣어줘서 빠르게 혈당을 잡아주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미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음에도 혈당이 떨어져 있으니까 나 에너지 필요하네, 배고파 하면서 가짜 배고픔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배고프다고 느끼니까 당연히 뭘 더 먹겠죠. 그러니까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먹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잉여의 에너지는 지방세포 형태로 쌓이게 되니까 살이 훨씬 더 잘 찔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찌면 혈당 관리가 안 되고 혈당이 높으면 살이 찌고 그야말로 악순환이 네.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이래서 비만하고 당뇨가 절친이라는 거구나.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정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혈당이 올라갔어요. 인슐린이 나왔어. 뭐 저혈당이 됐어. 그래도 내가 막 정신력을 보여잡고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희경아. 이렇게 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도 내가 살이 안 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할 건데 네. 이게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저녁에 한번 그 인내심, 정신력 한번 다시 한번 저는 정신력이 없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조차도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이어트에는 어떤 음식, 그러니까 칼로리가 얼마인 음식을 먹느냐, 또 그걸 얼마큼 먹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얼마큼 일으키는지, 혈당 스파이크의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물만 먹어도 되게 살이 찐다 이렇게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은 이제 이것이 췌장에서는 혈당이 되게 높아졌구나 해서 인슐린을 좀 평소보다 과도하게 좀 분비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혈중에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인슐린이 분비를 해서 그 포도당들을 간과 신장의 여러 군데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시키는데 저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장 용량을 넘어서서 잉여로 만들어진 그런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말 가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뱃살이나 허벅지 뭐 이런데 우리 몸 곳곳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먹는 양이 적어도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요. 몸이 점점 이런 높아진 이 인슐린에 좀 무뎌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살이 정말 잘 찌는 체질로 변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 관리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확하게 당뇨병으로 진단된 이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의 심화로 인해서 복부 지방 증가하면서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살만 찌는 게 아니고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적당히 찌면 건강이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혈관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주로 침범하는 장기가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뇌, 또 심장, 그리고 콩팥이죠. 이제 신장 쪽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 유발할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우리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는 상태, 완만한 상태의 혈관 충격이 적은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가벼운 공을 순두부 위에 떨어뜨려 보면 혈당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혈관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고 괜찮은데요? 타격을 안 받았어요. 네, 안전하고 좋죠. 그런데 이번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강한 힘으로 우리의 혈관을 내려 찢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공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순두부가 더 깊숙이 패이면서 망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망가진 순두부는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될수록 혈관벽의 손상도 계속 누적되게 되고 비가역적 손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면서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도록 평소에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당뇨 오면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이거든요. 네. 맞아요. 앞서 뭐 세종대왕님도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합병증을 알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세종대왕님이 5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까지 정말 수많은 합병증을 앓으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겪은 당뇨 합병증 그 첫 번째는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오, 몰랐어. 세종실록에 따르면 소갈증이 생겨 하루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었다.
지금 또 눈병이 나서 오래 일을 보지 못하니 정사가 해이해질 것이 두렵구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의 소갈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30대 중반부터 시력이 저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40대가 넘었을 때는 한 걸음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고 특히 굉장히 책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좋아하는 책을 읽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야,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정사를 계속 걱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대왕님은 또 어떤 합병증을 겪었나요? 예, 세종이 겪은 두 번째 합병증은 바로 종기입니다. 종기요? 예. 그러니까 세종은 당뇨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감각이 둔해져서 종창, 즉 이 종기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는데요. 자, 우리 옆구리에 난 종기 때문에 이 옆구리 나니까 잘 앉지를 못하셨고 네. 한 자리에 정사를 보시려면 이렇게 좀 그때는 이제 뭐 앉아야 앉아서 되는데. 하셨는데 한 자리에 잘 앉아기가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당뇨를 갖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요, 고혈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한 번 나면은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네. 쉽게 곪게 되죠. 또 그리고 또 이 종기가 만약에 심해지게 되면 주변 조직으로 번져서 이게 궤양으로까지 진행되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아유, 상상만으로도 괴로운데 다음 합병증은요? 네, 세종대왕이 겪었던 세 번째 합병증은 바로 관절염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20대 때 이미 무릎 통증을 겪고 시작했다고 하고요. 30대에 이르러서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당뇨는 염증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당뇨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우리 전신에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당은 혈관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액순환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 장기 안쪽에 쌓여있는 염증 물질들의 배출에도 이 원만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에 걸린 환자들은 당뇨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관절염 유병률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럼요. 다니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정말 고질적인 병인데 이게 또 당뇨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세종이 겪은 당뇨 합병증 그 마지막은요, 바로 당뇨발입니다. 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라고도 하죠. 이 세종대왕님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족부가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을 앓으셨다고 하는데요. 말년에는 거동이 매우 불편했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 고혈당 상태일 때는 신경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둔화가 되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해도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친 걸 모르고 케어를 하기가 힘들죠. 그뿐만 아니라 말초의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작은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심해져서 썩고 궤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당뇨발은 심해질 경우에는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도 피해가지 못한 게 바로 당뇨 합병증인 거잖아요. 그럼 전 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우리 세종대왕님의 평소 생활 습관을 알면 해답이 보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뇨를 부른 세종대왕의 하루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일 중독 24시간이 모자라. 예, 자, 그렇죠. 바쁘셨어. 예, 세종대왕 하면은 뭐 대표적인 일 중독, 워커홀릭 그런 왕이셨죠. 재위 3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왕인데요. 특히 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정무를 돌보고 또 신하들하고 밤 늦게까지 정책 토론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항상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런 왕이셨죠. 그리고 또 특히 훈민정음 창제 때는 정말 강한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굉장히 심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종대왕을 그 진찰한 이 명나라 그 의원은 이런 정신적 과로가 이 세종대왕의 병환을 불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과로하고 당뇨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상관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네. 미칩니다. 어머. 자, 과로가 있게 되면은 우리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췌장에 그게 부담을 주겠죠. 췌장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과도하게 분비를 하면서 췌장이 자체가 또 과로가 오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 췌장 자체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갑자기 좀 몰려온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네. 혈당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인들도 지금 뭐 야근에 가사노동에 맞아요. 너무 무리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도 굉장히 주의해야겠어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당뇨를 부른 세종대왕의 하루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기 중독, 고기는 나의 힘. 유명하죠. 네, 이 수라에 고기가 없으면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다고 하고 세종실록에 따르면 500번 넘게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세종대왕이 이 고기만 또 즐겨 드셨던 것은 아니고 고기랑 같이 꼭 우린 흰 쌀밥을 또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랬겠다. 특히 세종대왕님이 즐겨 드셨던 고기 요리가 소고기로 만든 너비안이나 또 돼지고기로 만든 맥적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저 근데 궁금한 게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네. 탄수화물도 아닌데 당뇨 환자도 이렇게 단백질 섭취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가 이제 주로 단백질의 공급원 또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고기 네. 섭취를 해야겠지만 사실 문제는 고기와 함께 먹었던 이 정제 탄수화물의 하나였던 쌀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건강하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나 뭐 비계 부분보다는 사실은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좀 피하고 가능하면 GI 지수, 그러니까 당 지수가 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무척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뇨를 부른 세종대왕의 하루 세 번째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 부족, 궁궐 밖은 위험해입니다. 드디어 세종대왕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싫어하셨군요. 오. 그런데 뭐 그냥 싫어하셨다기보단 세종대왕님은 워낙 정사와 학업에 또 매진을 하시느냐고 운동을 네. 할 시간을 따로 내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태종이 제발 사냥 좀 가자 억지로 조를 정도로 밖으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하루 일과표를 준비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해서요. 밤 12시에 잠들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업무예요. 네, 업무, 공부, 독서밖에 없습니다. 진짜 과로다. 운동하는 시간 정말 하나도 없죠. 네. 심지어 마실 같은 산책 시간도 없어요.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밥 먹고 바로 책상 위에 앉으면 소화 하나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운동이 부족하니까 또 먹는 양은 많으셨고 고기를 좋아하셨잖아요. 이게 비만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인슐린의 민감성을 낮추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중등도에서 뭐 저강도에서 중등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 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혈당 조절을 유의하게 하고 합병증 예방도 막으실 수 있어요. 네.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의 삶은 평생 고삼이에요. 네. 고삼. 진짜. 야, 우리가 그분의 그 업적은 귀감이 되고 좀 본받고 이래야 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은 따라하면 안 되겠다 싶고. 네. 근데 비만하고 당뇨의 악순환을 끊을 우리는 운동을 해야죠. 아, 세종대왕님 그럼요. 안 하셨어도. 맞아요. 실컷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좋겠죠. 네. 자, 코어 근육 강력하게 해드릴 운동. 두 분 나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코어 근육 많이 이제 발달을 시켜 놓으면은 이 당뇨를 인해서 합병증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먼저 편안하게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냥 저희가. 엎드리지 마시고요. 네. 엎드려 뻗쳐 주시고. 당했다. 네. 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 자, 엎드려 엎드려 뻗쳐 할 때는 이 네. 허리가 또 등과 허리가 일자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버텨 주시고요. 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어깨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볼까요? 네, 다시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터치하고요. 짧아도 되나요? 그래서, 네, 천천히 상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각각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 어깨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0번 정도 터치를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강력한 복근과
코어 쪽 그리고 등 쪽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겠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어떻게 할만한가요? 선생님, 근데 네. 이게 좀 이런 자세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네. 무릎을 좀 꿇어도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약간 보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들? 네, 자, 요렇게 두 됩니다. 번째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완전히 한번 배를 바닥에 깔고 한번 누워볼까요? 네. 자, 눕는데 슈퍼맨처럼 앞쪽으로 팔을 쭉 뻗어주되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서 상체를 살짝만 세워주세요. 세워요.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들고 왼쪽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 손 들고 오른쪽 다리를 드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어때요? 힘들다. 등 쪽에 있는 코어 근육이 엄청나게 네. 당기는 느낌을 받으시죠? 천천히 3초 간격으로 10번 반복해 볼까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셋, 네. 넷, 어떤가요? 할만하신가요? 아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어 쪽, 등 쪽 근육을 많이 발달시켰다면 이번엔 바르게 앉아서 허벅지 앞쪽 근육 한번 발달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네. 뒤쪽을 받쳐주세요. 그래서 허리가 반듯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른쪽 다리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다시 천천히 안쪽으로 빼주고 자, 그 상태로 내리지 마시고요. 내리면 안 돼요. 계속 옆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고 옆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고 10번 정도 반복하실 수 있다면 아주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고강도다. 헬스장 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진짜 네, 고강도예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 다리 들어서 옆으로 이동하시고요. 무리가 된다면 양쪽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만만치 자, 않아. 이때 주의할 게 이거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상체를 고정하고 네, 좋습니다. 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게.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등과 허벅지, 코어 쪽 근육을 많이 발달시키실 수 있도록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건데 동작은 쉬워 보여도 만만치는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 이거 고강도 운동이란 말이 딱 맞아요. 와. 자, 지금부터는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직접 작성한 문진표 보겠습니다. 자, 문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박수민, 나이는 63세고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8시간, 전당뇨가 있었고 보니까 과체중이셨네요. 그러셨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막바지 단풍이 반겨주는 공원. 차가워진 공기 탓인지 여느 때와 달리 한산하기만 한데요. 이때 공원을 전세라도 낸 듯 홀로 열심히 운동 중인 한 여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난 박수민 씨.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공원 이곳저곳을 누비는 수민 씨. 추워도 운동 계속 해야죠. 집에만 있으면 살찌고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잘 알아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운동에 진심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살이 한 10kg 이상 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늘씬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실 살찌는 것도 몰랐어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크게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급격한 체중 변화에 이어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수민 씨. 이렇게 높아? 당장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40대부터 당뇨병에 걸려가 힘들어 하셨어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 식이요법 때문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당뇨병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그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건강상의 변화를 유발한 과거 생활 습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특히 백반을 좋아했어요. 밥상에는 흰쌀밥이 있어야 되고 반찬도 푸짐하게 해놓고 먹는 걸 좋아했어요. 또 간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식후에 달달한 간식을 달고 살았어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체중 증가로 이어졌고 혈당 수치를 요동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 준비 한창인 수민 씨.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찌개입니다. 맛있는 김치에 가진 재료 썰어놓고 푹 끓여주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아무래도 그녀의 한식 사랑은 여전한 것 같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굶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건 힘들더라고요. 특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도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바꿔줬어요. 수민 씨의 건강관리 비법 과연 뭘까요? 이거요? 이거 파로살이에요. 파로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를 천천히 도와줘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파로밥을 먹은 이후로는 혈당 수치도 낮아지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평소 즐겨 먹던 식단을 유지하며 밥 하나만 바꿨다는 수민 씨. 지금은 자신만의 비율로 맛있는 파로밥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가 잡곡 특유의 까끌거리는 거 싫어해서 백미와 파로의 7대3으로 섞어 먹었어요. 그런데 파로살은 옥수수처럼 톡톡 터지는 식감이라 부드럽고 먹는 김이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대4 비율로 먹고 있어요. 파로밥 덕분에 부담 없이 한식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수민 씨. 그녀의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 건강한 파로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잠시 후 수민아 나왔어. 어서 와. 춥지? 고생을 하네. 그래? 밥 잘 나서 밥 먹자. 맛있겠다. 정말이야? 밥 먹자. 맛있겠다. 평소에도 함께 식사를 즐기는 두 사람. 수민 씨표 집밥 입맛에 맞을까요? 밥맛이 어때? 고소하고 맛있다. 이건 무슨 쌀이야? 이거 내가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는 파로살이야. 역시 우리 나이는 밥심이야. 이렇게 먹어야지 푸짐하게 먹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 하면서도 밥을 포기를 못하잖아. 근데 나도 밥을 좀 줄여야 될까 싶어. 여기저기서 당뇨약 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나도 슬슬 걱정이 되더라. 너도 예전에 당뇨병 전달기라고 했었잖아. 신경 쓰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 이 밥이 내 혈당 관리 비법이야. 그래 진짜? 흰 쌀밥은 소화랑 흡수가 빨라서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파로살은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군것질이 줄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더라고. 그래? 응. 그럼 나도 오늘부터 파로살 바꿔야 되겠다. 그래, 한번 바꿔 먹어봐. 친구가 돌아가고 오랜 취미생활인 뜨개질을 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는 수민 씨. 한 땀 한 땀 뜨개질에 몰입하는데요. 집중하다 보니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저녁은 간단히 챙겨 먹을 모양인데요. 뜨개질을 한번 시작하면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이럴 때 빵이나 떡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파로 주먹밥을 먹고 있어요. 파로 주먹밥을 먹으면 소화에도 부담 없고 혈당이나 살찔 염려가 줄어드니까 좋더라고요. 당뇨병 전 단계와 비만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꾸준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수민 씨. 하루에 한 번 혈당 측정도 빼놓지 않는데요. 식후 혈당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며 잘 관리되고 있네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잖아요. 옛날처럼 과하게 식단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혈당 걱정에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스스로 찾아낸 작은 변화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수미 씨. 늘 밝은 미소가 이어지길 바랄게요. 열심히 하셔서 야, 체중과 대단하다. 혈당을 다 잡으셨어요. 네. 비포 애프터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오. 어머. 일단 대단하다. 몸이 좀 슬림해지니까 확실히 뭐 옷 입으시는 것도 그렇고요. 뭐 사진을 찍는 포즈까지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이도 한 10살 더 젊어 보여, 보이시고요. 표정부터 자세까지 너무 우아해요, 지금. Gorgeous.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비결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파로인데 네. 파로는 어떤 곡물입니까?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 이 고대 곡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 파로를 엠머밀이라고 부르는데요.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던 이 인류 최초의 고대 곡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율리우스 케이사르 시저가 바로 이 황제의 밀로써 이집트를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엠머밀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당시 전투를 마쳤을 때쯤에 주식으로 좀 사용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에도 이 파로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죠.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는 거지만 당 함량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서 건강한 웰빙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사랑을 받았던 곡물이군요. 보통 밀은 뭐 건조하고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파로는 어떤 지역에서 잘 자라나요? 예, 자, 파로는 이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종단하는 긴 산맥이죠. 아펜니노 산맥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고 또 춥고 건조한 지역이 이 최적의 재배 조건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요, 이 중부의 토스카나 지역의 이 산맥들이 재배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파로는 EU 법령에 따라서요, 화학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자를 선별하고 모든 과정을 전문 농학 박사가 관리하는 만큼 쌀 같은 현대 곡물과는 달리 DNA 변형이 없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사실 한국인 하면 찌개와 함께 먹는 밥이잖아요.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오늘의 주인공분도 한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밥심이라고 할 만큼 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고요. 다들 어떤 음식이 소울푸드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반찬과 찌개와 쌀밥을 같이 먹는 백반을 꼽으시잖아요. 네. 보통은요,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는 1일 권장 탄수화물 섭취량이 100g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0g 정도 탄수화물 먹는 것이 좋은데 이게 그냥 쌀밥 한 공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탄수화물 1일 섭취량 307.8g, 그러니까 3배가 넘습니다. 특히나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요, 6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좀 많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완경을 넘기면서부터는 대사가 떨어지면서 힘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좀 더 땡기는 경향이 있고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데 대사도 떨어지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인체 내에서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혈당 조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병과 비만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저당 곡물을 섭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파로의 당 함량은 어느 정도예요? 예, 낮은 편입니다. 자, 이 파로의 당 함량은요, 100g당 2.4g인데요. 자, 우리가 그 완두콩의 1.6배, 그리고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퀴노아의 보다 비교했을 때 2.2배 낮고요. 네. 건강곡물로 알려져 있는 이 카무트보다도 3.1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로를 섭취하게 되면은 이 당뇨 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고대 곡물의 섭취 요즘에 되게 핫한데 이게 당활색소,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 공복 혈당 등 이 당뇨 지표에 전반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아까 얘기했듯이 GI 지수라는 게 이제 얼마큼 당이 오르냐잖아요. 55 이하일 때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로의 GI 지수는 40으로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평소에 먹던 식단에서 그 쌀밥을 파로밥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쌀밥하고 파로밥의 혈당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혈당 차이, 쌀밥 먹었을 때, 백미 네. 먹었을 때와 파로로 지은 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 상승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백미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분은 공복 혈당 수치가 100 미만으로 나오시는 아주 정상적이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백미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좀 올라가겠죠. 네. 자, 백미밥 한번 먹어보면서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올라갈까? 정상이신데. 네, 꽤 많이 올라갔죠. 1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파로로 지은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로밥 준비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요. 먹고 나서의 혈당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지 역시 재보면 이렇게 꽤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백미밥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혈압이 상승분이 좀 적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와, 아니 다른 걸 바꾼 게 아니라 딱 밥 하나만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혈당 수치에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제가 뭘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보니까 파로가 포만감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가 따로 있죠. 파로에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또 오래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른 곡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파로는 현미보다는 2.16배, 또 백미보다는 2.34배 더 높은 양의 식이섬유가 포함이 돼 있어요.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섬유질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느리니까 포만감을 빠르게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파로에 있는 식이섬유 중에서도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특히나 주요한데요. 이게 약간 수용성 식이섬유라서 빠르게 물을 흡착을 해요. 그러면 부피가 금방 커지죠. 그리고 점성도 좀 있는 편이니까 대장을 지나면서 대장 안에 장 건강까지도 같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대변의 양을 늘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변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혈당 스파이크도 좀 막아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전당뇨에 해당하는 평균 55.5세의 11명을 대상으로 6주간 이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시킨 후에 그 변화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 배고픔 유발 호르몬 있죠.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대조군 대비해서 낮아져서요. 대조군 대비해서 이 포만감이 더 길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보니까 이 파로가 훨씬 소화가 천천히 되고 또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속에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위나 소장에서 곧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에 많이 들어있는 일반 전분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고 남는 잉여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이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흡수되기도 하고 또 일부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배출시켜 버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칼로리 섭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비만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또 포만감도 많이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저항성 전분이 파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파로여야만 하나요? 그거는 다른 곡물과 파로의 이 저항성 전분 함량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100g당의 저항성 전분 함유량을 비교를 했을 때 백미는 0.64g밖에 없고요. 현미에 또한 2.63g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파로에는 무려 21.2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진짜 것을 많이 확인할 수 들어있다.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포만감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저항성 전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장까지 내려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거든요. 이때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단쇄 지방산의 단자가
짧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짧은 사슬의 형태면 뭐냐면 에너지가 쌓이는 것보단 에너지를 태워내는 데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몸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다른 지방을 태워내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우리 몸에서도 이제 영양분은 충분해. 그러니까 그만 먹어도 돼라고 하는 신호까지 주니까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욕 조절, 지방을 태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로가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6주간 당뇨 환자들의 일반 시기에다 이 파로 가루를 한번 첨가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요. 또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한 11%씩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좋은 파로, 이 파로로 만든 김치볶음밥이 이렇게 저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밥은 파로와 백미가 3대7의 비율로 섞여 있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식감에 따라 파로를 5대5, 7대3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일반 김치볶음밥이랑 똑같은데 밥 대신 파로만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야 진짜 맛있다. 야, 벌써 드시면 아니 근데 이거 식감이 약간 옥수수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오독오독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죠? 이게 뭐가 메추리알이야. 쫄깃하면서 오독한 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드럽고. 야. 바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파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섭취하셨을 때는 속이 좀 더부룩한 그런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섭취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또 원산지, 그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파로 곡물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이너뷰티에 관심 되게 많죠. 네. 이 파로 속에는 페룰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하는 이너뷰티의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맛있게 혈당도 잡고 피부 건강도 챙기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지금 행복해 선생님. 보여요. 네. 행복해 드시는데 보여요. 말 시켜서 죄송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양 선생님도. 예, 파로는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카로티노이드의 루테인과 제아잔탄은 눈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또 노인성 황반 변성에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추위와 비와 눈 소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시작됩니다. 흐린 하늘 속에 현재 서울의 기온은 5.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중부에 5에서 20mm, 남부에는 5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은데요. 다만 강원과 경북, 전북과 제주의 높은 산간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서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까지 떨어지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현해 오늘 낮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후에는 나쁨 수준까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해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가 12도, 부산이 16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까지 뚝 떨어지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또다시 중북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곳곳의 다채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죠.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다정한 예인씨.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지난 2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논의가 불발되자 긴급 행동에 나선 건데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법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강원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김치가 이미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가 되어 있고 지금 9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에게 이런 정도의 국력을 배양하는 이 김치라면은 이제 봉사를 좀 하자.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우리 AT공사가 반값으로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장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 등이 운영돼 하루 만에 4천여 명이 방문하고 2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홍문표 AT사장은 이번 김장대축제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우리 김치를 소비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기존에 추진해온 재난안전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보완해 겨울철 도시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복합진단 알고리즘을 활용한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과 24시간 전담 대응 조직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전문 인력을 결합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 분야 교육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코쇼가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8개 첨단 분야의 전시, 체험, 교육, 경진대회가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양한 첨단 기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에게 능동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학교가 연결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플랫폼이 이곳에서 하나로 전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깜빡하고 우산 안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오늘 비 예보 있어서 우산 준비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이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독감이나 감기 유행인 만큼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